그만두세요. 더 이상 이 여자를 괴롭히지 마세요. 골목길 한가운데 고등학생 한 명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성을 위협하던 조폭들이 비웃으며 돌아섭니다. 뭐야, 이 꼬마는? 교복 주제에 내가 뭘 어쩌겠다는 거야? 학생이면 공부나 하지. 감히 어른들 일에 끼어들어? 순간 긴장감이 얼어붙듯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였고 그의 아버지는 현역 3스타 장군이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골목길 사건이 조폭과 경찰의 유착, 그리고 전우의 딸까지 얽힌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로 번지게 되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했습니다. 술집에서 흘러나온 취객들의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주택가 골목, 그곳에서 이수연은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늦은 시간이 되어버렸죠. 핸드폰을 꺼내 불빛을 비추며 걷던 수연의 귓가에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기 혼자 가는 여자 있네? 뒤를 돌아본 순간 수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남자 3명이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팔과 목에는 화려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한 명은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이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한데. 우리가 집까지 바래다 줄까? 수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죠. 도망치려 했지만 골목은 막다른 길이었고 남자들은 빠르게 거리를 좁혀왔습니다. 저리 비켜주세요. 아니면 소리 지를 거예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오히려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그중 덩치가 큰 남자가 수연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손 치우시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남자들이 황급히 고개를 돌리자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태진이었죠. 학원에서 돌아오던 길이었던 태진은 골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을 멈췄고 상황을 파악한 뒤 주저없이 개입한 겁니다. 뭐야, 이 꼬마는?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말고 꺼져. 문신을 한 남자가 태진을 밀쳤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자의 손목을 재빠르게 잡아채며 비틀었죠.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이 새끼가. 나머지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움직임은 정확했습니다. 국가대표 태권도 주니어 선수답게 발차기 한 방에 한 명을 쓰러뜨렸고 나머지 한 명은 옆차기로 제압했습니다. 불과 10초도 안 되어 3명의 남자는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태진이 수연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아직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이 사람들 또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태진은 수연을 안전하게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수연은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고 태진은 괜찮다며 손을 흔들었죠. 하지만 그 순간 쓰러져 있던 남자 중 한 명, 조강수가 핸드폰을 꺼내 태진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 새끼, 두고 보자. 신상 다 털어서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주마. 조강수는 조직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자신이 고등학생 한 명에게 당했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고 이 일을 그냥 넘길 수 없었죠.
조직으로 돌아간 조강수는 즉시 부하들을 소집했습니다. 저놈 학교, 집, 가족 다 알아내. 당장. 다음 날 태진의 신상 정보는 모두 조직에 넘어갔습니다.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 그리고 현역 육군 3스타 장군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말이죠. 조강수는 이 정보를 들고 곧장 두목에게 보고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태진은 손을 씻다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손등을 보았습니다. 멍이 들어 있었죠. 아무렇지 않게 소매로 가리려 했지만 거실로 나오는 순간 아버지 박준호의 날카로운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손 좀 보자. 준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부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태진은 멈칫하다가 손을 내밀었고 준호는 멍든 손등을 바라보며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누구랑 싸웠냐? 아니, 그게. 태진은 머뭇거렸지만 결국 오늘 밤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듣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그런 놈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 준호의 눈빛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죠. 특히 이 지역 조폭이라면 내가 잘 아는 놈일지도 모른다. 태진은 아버지의 말에 놀랐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냉철한 군인이었던 아버지가 조폭과 연관이 있다는 말에 의아함을 느꼈죠.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준호는 서재에 홀로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부대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죠. 그중 한 장의 사진에서 준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바로 강철우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진은 평소처럼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일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특히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내가 잘 아는 놈일지도 모른다는 그 한마디가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지만 아버지에게 다시 묻기는 어려웠습니다. 준호 장군은 원래 과거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 태진은 친구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어젯밤 도와줬던 이수연이었습니다. 어제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무사히 집에 갔어요. 기회가 되면 꼭 밥이라도 사고 싶어요. 태진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괜찮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태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구해준 그 여성이 아버지와 깊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한편 시내 번화가 뒷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건물 3층, 그곳은 이 지역 최대 조폭 조직의 본거지였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안 커다란 책상 뒤에 앉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조직의 두목 강철우였죠. 47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의 팔뚝에는 용 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흉터 하나가 목덜미에서 어깨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형님, 어젯밤 당한 놈 신상 다 나왔습니다. 조강수가 서류 한 장을 철우에게 건넸습니다. 철우는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태진, 18살. 국가대표 태권도 주니어 선수, 그리고 아버지는 현역 육군 3스타 장군 박준호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철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준호. 그 이름을 본 순간 20년도 더 된 기억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부대에서 복무하던 때 철우는 준호 중령 밑에서 1등병으로 복무했었죠. 하지만 군 생활은 철우에게 지옥이었습니다. 준호는 엄격했고
철우는 그 규율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철우는 탈영을 선택했고 그 후 범죄의 세계로 발을 들였던 겁니다. 박준호, 이런 우연이 있나? 철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을 가장 혹독하게 대했던 상관의 아들이 지금 자신의 부하를 때려눕혔다니 이것이야말로 운명의 장난이었죠. 형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의 아들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조직의 체면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 일을 그냥 넘긴다면 조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할 것이고 그것은 두목으로서의 권위에 금이 가는 일이었죠. 준비해라. 조용히 깔끔하게. 철우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조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철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탈영병으로 쫓기던 시절 범죄 조직에 들어가 밑바닥부터 기어올라 이 자리까지 온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철우는 양복을 차려입고 시내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약속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레스토랑 구석 자리에는 이미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장 최영락이었습니다. 52의 나이, 얼굴은 불꽃에는 나온 전형적인 부패 경찰의 모습이었죠. 오랜만이요, 강 사장. 형락은 웃으며 철우를 맞았습니다. 겉으로는 사업가와 공무원의 만남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조폭과 경찰의 뒷거래 자리였습니다. 철우는 최영락에게 매달 상당한 금액의 뒷돈을 건네고 있었고 형락은 그 대가로 경찰 단속에서 눈 감아주거나 정보를 빼돌려주곤 했습니다. 최 서장님, 요즘 사업이 좀 복잡해지려 하는데 말이요. 철우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형락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박준호 장군이라고 아시오? 그 양반 아들이 우리 조직원들을 건드렸소. 좀 혼내줄 생각인데 혹시 문제될까 해서요. 형락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이라는 말에 긴장한 겁니다. 하지만 곧 여유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장군이 뭐 대수요? 군인은 군 안에서나 힘이 있지 민간 사건에는 손 못 댑니다. 게다가 요즘 군인들 민간인 건드렸다가는 언론에서 난리 나는 거 아시잖소? 걱정 마시오.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제가 적당히 처리하겠소. 형락의 말에 철우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군이라 해도 법적으로는 민간인일 뿐이었죠. 오히려 군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못할 거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역시 최 서장님을 믿고 있소이다. 두 사람은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레스토랑 밖 어둠 속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음모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의 중심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박태진이 있었죠. 태진은 그날 밤에도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며 이수연에게 받은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따뜻한 감사의 말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머지않아 그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질 예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태진은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와 도장을 오가며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전국 대회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죠. 땀을 흘리며 샌드백을 차는 태진의 모습은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감시하는 눈들이 이미 주변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요. 도장 밖 검은색 승합차 안에서 조강수와 부하 2명이 태진의 동선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등하교 시간, 도장 훈련 시간, 학원 가는 길까지 모든 일정이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었죠.
저 녀석 패턴이 완전히 파악됐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쯤 학원 끝나고 혼자 걸어서 집에 갑니다.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조강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일이 수요일이지? 내일 저녁에 움직인다. 깨끗하게 처리해. 다음 날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태진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가방을 메고 나왔습니다. 평소처럼 집까지 15분 정도 걸어가는 길이었죠. 가로등이 듬성듬성 서 있는 주택가 골목을 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승합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태진이 고개를 돌리기도 전에 차 문이 열리며 2명의 남자가 뛰어내렸습니다. 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피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공격에 한 발 늦었습니다. 한 남자가 태진의 팔을 붙잡았고 다른 남자는 뒤에서 목을 조르며 끌어당겼죠. 태진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태권도 실력으로 한 명의 팔을 비틀어 뿌리쳤지만 곧바로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태진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태진의 의식이 흐려졌고 그대로 승합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차는 순식간에 골목을 빠져나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길 건너편 편의점에서 나오던 이수연이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수연은 태진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을 구해준 은인이었으니까요. 수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사람. 태진 씨. 수연은 즉시 핸드폰을 꺼내 일일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경찰서로 전화를 건 겁니다. 여보세요. 지금 납치 사건이 일어났어요. 골목에서 고등학생이 남자들한테 끌려갔어요. 빨리 와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침착하게 상황을 물었고 수연은 본 것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이상하리만치 느렸습니다. 네, 신고 접수했습니다. 순찰차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지만 실제로 순찰차가 출동하기까지는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은 형식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격자인 수연에게 몇 가지 질문만 하고는 돌아갔습니다. 학생, 차량 번호는 못 봤다고 했죠? 그럼 추적이 어렵네요. 일단 실종 신고 접수는 해놓겠습니다. 경찰의 태도는 지나치게 무성의했습니다. 수연은 답답함에 소리쳤습니다. 지금 사람이 납치당했다고요. 왜 이렇게 느긋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도 절차가 있어서요. 일단 가족에게 연락해서 정식으로 신고하시라고 전해주세요. 경찰들은 그렇게 말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백한 납치 사건인데 경찰의 반응이 너무 냉담했던 겁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납치 신고가 들어오자마자 담당 형사는 즉시 최영락 서장에게 보고했고 형락은 사건을 축소하고 늑장 대응하라는 지시를 내렸던 겁니다. 강철우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한편 승합차는 시외각의 한 폐공장 창고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던 태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입안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창고 안이었고 자신의 손은 쇠사슬로 묶여 기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신 차렸나? 조강수가 태진 앞에 쪼그리고 앉으며 비웃었습니다. 그 뒤로 5명의 조직원들이 둘러서 있었죠.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망신당했는지 아냐? 고등학생 주제에 어른들한테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다. 조강수가 태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태진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두려웠지만 겉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죠.
우리 요구는 간단해. 내 아버지가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면 살려준다. 쓰리스타 장군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보자고. 조강수의 말에 조직원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태진은 고개를 들어 조강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 굴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이 일로 절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조강수는 비웃으며 태진의 배를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태진은 신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만 살았네. 두고 봐라. 내 아버지가 어떤 꼴을 당하는지 말이야. 조강수는 부하에게 지시했습니다. 저놈 아버지한테 연락해. 아들 찾고 싶으면 혼자 오라고. 경찰 부르면 아들은 죽는다고 전해. 창고 밖에서는 강철우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년 전 탈영했던 그날 박준호 중령의 차갑던 눈빛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이제 그 준호를 무릎 꿇릴 기회가 온 겁니다. 철우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박준호, 이제 내가 굴욕을 맛볼 차례다. 박준호 장군은 그날 저녁 늦게까지 국방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안보 정책에 관한 중요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죠. 회의실 안 별을 단 장성들 사이에서 준호는 침착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장군님, 긴급 전화입니다. 준호는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준호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 장군님이시죠? 아들 찾으시면 혼자 오십시오. 경찰 부르면 아들은 죽습니다. 위치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쥔 핸드폰이 미세하게 떨렸죠. 곧바로 집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태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학원에도 연락했지만 이미 2시간 전에 하원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회의실로 돌아가 양해를 구하고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차를 몰며 태진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태진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수연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박태진 학생 아버지신가요? 그렇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며칠 전에 태진 씨한테 도움받았던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태진 씨가 남자들한테 끌려가는 걸 봤어요. 경찰에 신고했는데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것 같아서요. 수연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준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수연은 목격한 장소와 시간, 승합차의 특징까지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차를 돌려 수연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10분 후 준호는 편의점 앞에서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수연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수연입니다. 수연이 준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준호는 수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저기 저 골목에서요. 승합차가 갑자기 멈추더니 남자 3명이 내려서 태진 씨를 강제로 끌고 갔어요. 태진 씨가 저항했지만 결국 차에 실렸어요. 수연의 설명을 들으며 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명백한 납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태진이 말했던 조폭들과 연관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경찰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고했는데 한참 후에 와서는 차량 번호를 못 봤으니 추적이 어렵다고만 하더라고요.
실종 신고를 하라고 하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찰의 태도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명백히 뒤에서 누군가 압력을 넣고 있다는 뜻이었죠. 아마도 조폭 조직과 경찰이 유착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학생,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수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습니다. 박영수인데요. 근데 왜 그러세요? 순간 준호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박영수? 그 이름은 준호의 가슴속 깊이 새겨진 이름이었습니다. 20년 전 작전 중 준호를 구하고 전사한 부하. 그의 딸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겁니다. 혹시 아버지께서 군인이셨습니까? 네, 중사셨어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혹시 아버지를 아세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적진 한복판에서 포위당했을 때 영수가 자신의 몸으로 총알을 막아냈던 순간 피를 흘리며 쓰러지던 영수의 마지막 말. 중령님, 제 딸 부탁드립니다. 준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수가 죽은 후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영수의 아내는 군인이라는 직업 자체를 원망하며 준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준호는 멀리서만 영수의 가족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그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내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목숨의 은인이기도 했죠.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아버지를 아셨어요? 네.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나를 구하고 전사하셨죠.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연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희미했지만 아버지가 영웅이었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학생, 아니 수연 씨. 당신 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당신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도.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 하겠어요. 준호는 수연에게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당부한 뒤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드폰으로 몇 통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과거 특수부대에서 함께했던 전우들이었죠. 예비역이지만 여전히 현역 못지않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를 받은 전우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간단 명료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 아들이 납치당했다. 조폭들 소행이다. 경찰은 유착되어 있어서 믿을 수 없다. 도와줄 수 있겠나? 당연하죠. 장소만 알려주십시오.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1명, 2명, 3명. 준호의 전화를 받은 전우들은 모두 주저없이 도움을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작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썩었지만 정의는 스스로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 시각 창고에 갇힌 태진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조강수는 태진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비웃었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연락했다. 곧 올 거야. 그때 내 아버지가 무릎 꿇는 모습 똑똑히 봐라. 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그리고 반드시 자신을 구해낼 거라고. 다음 날 이른 아침 준호는 서울 외곽의 한 폐가에 도착했습니다. 약속 장소였죠. 이미 차 4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건물 안에서는 익숙한 얼굴들이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과거 특수부대에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전우들이었습니다. 형님,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김성민이었습니다. 48배 나이지만
여전히 단단한 체격을 유지하고 있는 전직 특전사 상사였죠. 그 뒤로 4명의 전우들이 더 서 있었습니다. 모두 준호가 중령 시절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맙다. 다들 바쁠 텐데. 준호가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성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형님 일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게다가 태진이가 당했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준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지역 지도와 몇 장의 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추적한 결과다. 조폭 조직의 두목은 강철우라는 자인데 과거 내 밑에서 복무하다 탈영한 놈이다. 지금은 이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준호의 말에 전우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탈영병이 조폭 두목이 되어 장군의 아들을 납치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놈들의 아지트는 3곳으로 파악됩니다. 시내 번화가 뒷골목의 사무실, 외곽의 폐공장, 그리고 항구 쪽 창고입니다. 태진이를 가둔 곳은 아마 외곽 폐공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성민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어젯밤 경찰 내부에 있는 양심적인 형사 1명을 접촉했다. 최영락 서장이 조폭과 유착되어 있다는 정보도 확인했고 최근 폐공장 주변에서 수상한 차량 출입이 잦았다는 제보도 받았다. 준호는 며칠 전부터 은밀히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군에서 쌓은 인맥과 정보력을 총동원한 결과였죠. 경찰 내부에도 부패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준호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 겁니다. 작전명은 회수입니다. 목표는 태진이를 안전하게 구출하고 조폭 조직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우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새벽 4시에 움직입니다. 적들이 가장 방심하는 시간대죠. 2개조로 나눠서 진입합니다. 1조는 정문 쪽, 2조는 후문 쪽으로 동시 진입해서 적들을 제압합니다. 준호가 작전을 설명하는 동안 전우들은 과거 군 시절처럼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비록 예비역이 되었지만 몸에 밴 훈련과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죠. 무기는 어떻게 합니까? 한 전우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가방을 열자 안에는 호신용 경봉과 전기 충격기, 그리고 최루 가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총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무력으로 제압하되 인명피해는 최소화합니다. 준호의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아무리 적이라 해도 법을 어기면 자신들도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정의를 실현하되 선을 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형님, 그런데 경찰은 어떻게 합니까? 작전 후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민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내부 형사가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조폭과 경찰의 유착관계, 뒷돈거래 내역, 그리고 납치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정황까지. 작전이 끝나면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합니다. 법이 제 역할을 못한다면 여론이 심판할 겁니다. 준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아들을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썩은 조직 전체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였죠. 한편 폐공장 창고에서는 강철우가 부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강수가 보고했습니다. 두목님, 박준호 장군한테 위치를 보냈습니다. 아마 오늘 밤쯤 올 겁니다. 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탈영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준호 중령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준호는 차갑게 거절했었죠. 군법은 엄격하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책임을 져라. 그 말 한마디가 철우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군 교도소에 수감되는 대신 도망쳤고 밑바닥 인생을 살다가 조폭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주먹과 배짱으로 기어올라 지금의 자리에 왔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준호에 대한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앞에 무릎 꿇을 차례다, 박준호. 철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조강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두목님, 정말 장군이 혼자 올까요? 군인들 데리고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군인을 동원하면 그건 직권 남용이다. 박준호는 원칙주의자야. 절대 군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그게 그놈의 약점이지. 철우는 준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롭고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 그렇기에 오히려 예측 가능했죠. 경찰은 걱정 없습니까? 최영락 서장이 다 처리하고 있어. 걱정 마. 철우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준호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군인이 아닌 전우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요. 창고 안쪽 태진은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조폭들이 가끔 와서 조롱하고 폭력을 휘둘렀지만 태진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오신다. 태진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습니다. 반드시 구해주실 거라고. 그리고 이 나쁜 사람들을 응징해 주실 거라고. 어둠 속에서 태진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전우들은 폐공장에서 3km 떨어진 야산에 집결했습니다. 모두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허리춤에는 경봉과 전기 충격기가 차 있었습니다. 군 시절의 긴장감이 다시 살아났죠. 최종 점검합니다. 통신 장비 확인. 준호의 지시에 따라 전우들은 무전기를 점검했습니다. 군용은 아니었지만 민간용 무전기로도 충분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조 성민 상사 주도로 정문 쪽 진입. 2조 내가 직접 이끌고 후문 쪽 진입. 새벽 4시 정각에 동시 돌입합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40분이었습니다. 준호는 전우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태진이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겁니다. 불필요한 전투는 피하되 저항하는 적은 확실히 제압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우들이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박영수 중사가 떠올랐습니다. 전우의 딸을 지키지 못했던 과거,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마저 위험에 빠진 현재. 준호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출발합니다. 2개조로 나뉜 팀은 어둠 속을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폐공장 주변에는 가로등 하나 없었고 달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조는 후문 쪽 담벼락에 도착했습니다. 담벼락 너머로 창고 건물이 보였고 입구에 조폭 2명이 담배를 피우며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보초 2명 확인. 소음 없이 제압 가능합니다. 무전기로 성민에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성민의 답신이 들려왔습니다. 정문 쪽도 보초 2명. 준비 완료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정확히 새벽 4시였습니다. 준호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전우 1명이 담을 넘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보초 1명의 뒤로 다가가 전기 충격기를 목에 대자 남자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다른 1명도 같은 방식으로 순식간에 제압됐죠. 동시에 정문 쪽에서도 성민의 조가 보초들을 제압했습니다.
무전기에서 성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문 확보 완료. 진입합니다. 후문도 확보. 동시 진입 시작. 준호와 전우들은 창고 건물로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군 시절 훈련받은 대로 전술 대형을 갖추고 이동했죠. 복도 끝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담배 좀 빌려줘. 조폭 한 명이 방에서 나오다가 준호와 마주쳤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입을 벌리려는 순간 준호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목을 잡아 벽에 밀착시키고 전기 충격기로 제압했습니다. 남자는 기절했고 준호는 그를 조용히 바닥에 눕혔습니다. 1조 상황 보고. 복도 정리 중. 적 3명 제압. 성민의 조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건물 도면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이동했습니다. 태진이 있을 만한 곳은 건물 가장 안쪽의 창고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지하로 통하는 문이 보였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준호는 전우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안에 있던 조폭 4명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누구야? 하지만 대답을 듣기도 전에 준호와 전우들이 돌입했습니다. 훈련된 움직임으로 4명을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한 명은 경봉 한 방에 쓰러졌고 다른 한 명은 전기 충격기로 기절했습니다. 나머지 2명도 격투 끝에 바닥에 쓰러졌죠. 태진아. 준호가 창고 안쪽을 향해 외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달려가자 기둥에 쇠사슬로 묶인 태진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지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태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준호는 쇠사슬을 끊기 위해 볼트 커터를 꺼냈습니다. 철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쇠사슬이 끊어졌고 태진은 아버지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괜찮아. 이제 안전하다. 준호가 태진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위층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성이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조 상황 보고. 무전기에서 성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적 증원 병력이 나타났습니다. 총기 소지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재빨리 판단했습니다. 강철우가 예상보다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해 놓은 겁니다. 게다가 총까지 가지고 있다니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1조는 후퇴하면서 시간을 벌어라. 2조는 태진이를 데리고 후문으로 탈출한다. 준호는 태진을 전우에게 맡기고 직접 후위를 맡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위에서 강철우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죠. 박준호, 오랜만이군. 철우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철우를 바라봤습니다. 강철우. 탈영병 주제에 아직도 총을 들고 있군. 탈영병이라고? 난 이제 이 지역의 왕이야. 내가 날 버렸을 때 난 혼자 살아남았어. 철우가 소리쳤습니다. 총구가 준호를 향했습니다.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총을 쏘면 너도 끝이다.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 경찰과의 유착, 뒷돈거래, 납치 사건까지 곧 언론에 공개된다. 준호의 말에 철우의 손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분노가 이성을 지배했습니다. 닥쳐.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철우가 방아쇠를 당기려는 순간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영락의 부패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내부 형사가 증거를 들고 검찰과 함께 온 겁니다. 꼼짝 마. 총 내려놔. 확성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철우는 당황했고 그 틈을 타 준호가
재빠르게 철우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철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전에도 말했다. 내가 선택한 길이니 책임을 지라고. 준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철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경찰이 건물을 포위했지만 상황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철우는 준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쳤고 위층에서는 여전히 조폭들과 준호의 전우들 사이에 대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검찰 수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검찰입니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확성기를 통한 경고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폭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총을 든 조강수가 복도 끝에서 소리쳤습니다. 두목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철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호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경찰과 검찰까지 들이닥친 상황에서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놓지 마. 끝까지 싸워. 철우의 명령에 조강수가 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섬광탄이 날아들었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눈부신 빛이 터졌고 조폭들은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특공대가 투입된 겁니다. 엎드려 손머리 위로.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건물 안으로 진입해 조폭들을 제압했습니다. 조강수도 저항할 틈 없이 바닥에 눕혀졌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30분도 안 되어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준호는 철우를 경찰에게 인계하고 급히 태진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전우들이 태진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죠. 상태가 어떻습니까?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탈수와 영양실조 그리고 타박상이 있지만 회복 가능합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태진이 힘없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믿었어요. 꼭 오실 거라고. 미안하다, 태진아. 아버지가 더 빨리 왔어야 했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전투를 겪었지만 자신의 아들이 위험에 처한 것만큼 두려운 일은 없었습니다. 구급차에 태진을 싣고 나자 현장에는 언론사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내부 고발자가 제보한 덕분에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준호를 향했습니다. 장군님, 직접 구출 작전을 펼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과 조폭의 유착 관계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질문이 쏟아졌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남아있던 검찰 수사관이 기자들 앞에 나섰습니다. 지금부터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이 지역 최대 폭력 조직과 경찰의 유착 관계가 적발되었습니다. 조폭 두목 강철우와 최영락 경찰서장을 포함해 총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수사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강철우 조직은 수년간 최영락 서장에게 뒷돈을 건네며 불법 영업과 폭력 행위를 묵인받아 왔습니다. 이번 박태진 학생 납치 사건 역시 최 서장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무마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브리핑이 끝나자 기자들은 일제히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후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었습니다. 3스타 장군 아들 납치 사건, 경찰 마이너스 조폭 유착 드러나, 부패 경찰서장, 조폭의 뒷돈 받고 수사방해.
특수부대 출신 장군, 직접 아들 구출 작전 감행.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국민들은 경찰의 부패에 분노했고 준호 장군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응원글이 쏟아졌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 개혁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태진이 정밀 검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님. 돌아보니 이수연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고 급히 병원으로 온 겁니다. 태진 씨는 괜찮으세요? 검사 중입니다. 큰 부상은 없다고 합니다. 준호가 답했습니다.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군님, 제 아버지 이야기 좀 더 들려주실 수 있으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복도 의자에 앉았습니다. 수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아버지 박영수 중사는 내가 만난 군인 중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 전 적진 한복판에서 우리는 포위당했었죠. 탄약도 떨어지고 구원군도 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과거로 돌아간 듯 멀게 들렸습니다. 영수 중사는 자신의 몸으로 날 막아섰습니다. 총탄이 쏟아지는데도 꿈쩍하지 않았어요. 결국 중상을 입었고 헬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죠. 중령님, 제 딸 부탁드립니다. 라고.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날 만나주지 않았고 난 멀리서만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호가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태진이를 구해준 것도 당신이었죠. 어쩌면 영수 중사가 하늘에서 우리를 이어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장군님도. 감사합니다. 그때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 면회 가능합니다. 준호와 수연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진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연 씨도 오셨네요. 태진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진은 병원에서 퇴원했고 몸 상태도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사건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검찰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철우와 최영락 서장을 비롯한 조직원 15명 모두 구속 기소되었죠. 특히 경찰 내부에서 뒷돈을 받은 경찰관들까지 줄줄이 적발되면서 경찰청 전체가 뒤흔들렸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부패한 경찰과 조폭의 유착, 그리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직접 나선 장군의 이야기는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화려한 조명보다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오후 검찰청에서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담당 검사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강철우 조직은 지난 5년간 최영락 서장에게 총 20억 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불법 유흥업소 단속을 면제받았고 폭력 사건들도 축소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박태진 학생 납치 사건 역시 최 서장의 지시로 수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최영락 서장은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구속 수감 중이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보된 증거가 명확해 유죄 판결은 확실합니다.
검사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박준호 장군의 구출 작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사적 제재 아닙니까? 검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박 장군은 정당방위 범위 내에서 행동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경찰을 신뢰할 수 없었고 최소한의 무력만 사용했습니다. 오히려 박 장군이 제공한 정보 덕분에 대규모 범죄 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준호에게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 노력이 인정받은 겁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는 준호를 따로 불렀습니다. 장관실에 들어서자 국방부 장관이 준호를 맞았습니다. 수고했네, 준호 장군. 개인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했네. 자네의 용기에 감사하네. 장관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네의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네. 군인은 힘을 가졌지만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자네가 그걸 보여줬네. 장관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는 묵묵히 인사하고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태진과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태진의 몸은 거의 회복되었고 다음 주부터 학교에 복귀할 예정이었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자 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존경합니다. 준호는 의외라는 표정으로 태진을 바라봤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니? 아버지가 저를 구하러 오셨을 때 전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믿었죠. 그리고 아버지는 정말로 오셨어요. 법도 경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만 믿었어요. 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진아,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단 하나다. 힘은 보여주기 위해 쓰는 게 아니야. 약자를 지키기 위해 쓰는 거란다. 내가 수연 씨를 구했을 때도 그랬고 아버지가 널 구했을 때도 그랬어. 힘은 책임과 함께 와야 해. 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수연 씨 아버지 이야기 들었어요. 아버지를 구하고 돌아가셨다면서요? 그래. 박영수 중사는 훌륭한 군인이었어. 그분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고 내가 태어날 수 있었지.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몰라. 영수 중사의 딸이 널 구했고 난 그 딸을 지켰으니까.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진도 숙연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장군님, 태진 씨와 함께 저녁 식사 어떠세요? 제가 요리 배운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태진에게 보여줬습니다. 태진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요, 아버지. 수연 씨 요리 맛있어요. 이틀 후 언론에서는 태진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무엇을 느꼈나요? 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또렷하게 답했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게 있습니다. 힘은 보여주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약자를 지키기 위해 쓰는 거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태권도 실력도 제가 가진 모든 것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쓰고 싶어요. 태진의 말에 스튜디오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영상은 곧 온라인에 퍼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는 강철우와 최영락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강철우는 조직폭력배로서 납치, 감금, 폭행 등의 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영락은 공무원으로서 뇌물수수 및 직무유기 등의 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준호와 태진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강철우가 법정을 나가며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내가 이겼구나, 박준호.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뿐이었죠. 법원을 나오자 수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은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수연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린 가족 같아요. 아버지가 이어준 인연이니까요. 수연의 말에 태진도 동의했습니다. 준호는 두 젊은이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전우에게 말했습니다. 영수, 내 딸은 훌륭하게 자랐어. 이제라도 내가 지켜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야. 달빛 아래 준호와 태진, 그리고 수연은 함께 걸어갔습니다. 어둠은 거쳤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달빛 인생사연 은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